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의 염성호 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많은 테마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과거 20년의 제도를 한번 훑어보면서 어떻게 성장통을 겪어왔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신재생 사업이 2030년, 2050년까지 어떤 방향을 갈 건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의 미래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선 20년 전으로 일단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002년입니다. 월드컵을 한참 시끄러울 때인데, 에너지 업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공룡과 같은 이제 한전이 이제 발전, 송배전으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제도가 2002년도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FIT라고 지금 줄여서 붙이는데, Feed in Tariff이라고 해서, 우리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쨌든 아주 유아기와 같이 걸음마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른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어쨌든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된다고 봤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발전 차액, 그러니까 발전 가격을 보완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그런 걸 FIT라고 부르고요. 이건 뭐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다 통용되는 제도의 이름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도 역시 FIT 제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 풍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산업도 미진했고 그걸 플레이하는 어떤 개발상, 시공사, 또 운영상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진했기 때문에 거의 5년 동안은 일부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설치하는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강원도에 가면 한 번씩 보실 수 있는 대관령 목장 뒤에 있는 98메가 풍력 발전 정도가 아마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 6년여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갔고요. 2008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2008년 연초부터 태양광 업계가 소란스럽습니다. 연초에 정부에서는 올해 들어서 태양광에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100메가와트에 대해서만 기존의 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100메가와트, 누적 100메가와트가 넘는 사업부터는 새로운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뀌느냐면 2008년도까지는 1kW를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677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불과 그 직후에 100메가와트가 초과하는 101메가와트째부터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30% 정도의 가격이 떨어지는 472원, 3메가 초과인 경우입니다. 472원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와 오늘이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된다 그러면 수익성에 큰 곤혹스러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연초부터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선을 나온 거가 자 그러면 100메가와트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2008년도 9월 30일 정확하게 9월 30일 자정까지만 설치가 완료된 그런 태양광 설치된 사이트에 대해서만 677원을 주겠다고 차선안을 봄에 내놓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그해 여름은 되게 뜨거웠겠죠. 7월, 8월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어마어마한 태양광들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기 밑에 보시면 보이겠지만 2008년 한 해만 258메가와트가 설치하게 돼요. 자, 그 전에 얼마였는지 위에 보여드리겠지만 2007년도까지 누적 설치량이 28.8메가입니다. 불과 거의 5년 동안 30메가가 안 됐으나 이 한 10개월, 9개월 만에 그 10배가 가까이 되는 258메가가 설치가 되죠. 자, 이 결과 직후에는 밑에 박스에 보시다시피 기준 가격은 한 30%가 다운되게 됩니다. 자, 이 다운이 된 직후부터는 어쨌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업계는 긴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당시만 해도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77원에 맞는 어떤 설치 단가가 있었으니까 이 모든 가격이 30% 정도가
줄어들게 공급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 사실 FIT 470원 정도가 적용되어도 사업성이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 기간까지 어떻게 보면 몇 년여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도 이후에 2, 3년 동안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FI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구적으로 모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재생을 초기에 도입을 할 때는 FIT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FIT가 누적적으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의 재정 부담이 압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 유럽의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많은 국가에서 태양광을 과다하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서 결국에는 제도를 수급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 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간 한 500억에서 한 7, 800억 정도의 재정 부담으로 있었던 시기에서 갑자기 2008년도에 아까 보시다시피 한 300메가 정도가 진입이 되니까 연간 재정 부담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3천억, 4천억이 된 거예요. 6, 7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감당의 선이 점점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자, 2002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제 만 10년이 지난 2012년부터는 FIT 제도에서 RPS라고 하는 제도로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무엇이 큰 차이가 있냐면, 그 이전에는 정부, 우리나라는 산업부가 되겠죠. 산업부의 재정으로 그걸 부담을 해줬다 그러면, RPS로 넘어가게 되면, 리뉴얼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로 넘어가고, 공급 인증서 의무화 제도가 되면 누가 부담을 하느냐? 바로 화력 발전을 하는 발전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내로 보면 남동발전이나 포스코 에너지나 이런 업체들이 될 겁니다. 약 14개 업체가 최초에 이런 의무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왜 FIT에서 RPS로 전환이 됐느냐? 가장 큰 배경 당연히 정부 부담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의 견조하게 대폭적인 성장에는 어쨌든 정부 재정으로만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발전 공기업이 떠안게 되고 발전 공기업은 그 떠안는 원가를 또 한전으로부터 보전받고 한전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부터 보전을 받는 결국에는 모든 전기를 소비하는 가정용이나 상업용, 산업용자가 결과적으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금을 책임져주는 그런 구조가 바로 RPS가 될 겁니다. RPS,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2022년도니까 딱 10년이 됩니다. 어느덧 올해 이제 12.5%라고 하는 이제 의무 비율이 나올 만큼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는 어땠었냐면 대다수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자가 있었고 그걸 구매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려는 발전 공기업이 있었다면 발전 공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예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정부로부터 시장에서 구매를 할 때 이 구매 단가가 어떤 게 시장 가격으로 공정할 건지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두려웠던 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자, 1년 동안, 올해 예를 들어서 2012년도라고 보자고요. 2012년 동안에는 그냥 우리 서로 전력만 서로 거래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6월에 정부가 야, 2012년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상 가격은 70원이야 라고 결정을 해주면 우리 사후적으로 그걸로 정산하자. 그러면 발전 공기업은 나는 정부가 준 가격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전혀 다칠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1년여 넘게 내가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가가 정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안 정해지면 결과적으로 금융이 안 되겠죠. 전반적으로 금융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2년도부터 한 2년 동안 국내 재생에너지는 침체기를 가다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한 몇몇 발전 공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소개해드린 FIT 방식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P라는 것과 REC라는 가격의 두 가지 판매 단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각각 변동성이 있는 거를 변동성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에 매출 단가로 재생에너지 사업자 금융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간파하고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도 야, 이걸 묶어줄게. S&P 더하기 REC.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20년간 184원 빼기 S&P 곱하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년간 S&P가 매일 움직여도 그 차액 184원이라고 너랑 약속한 그 가격 빼기 는 내가 무조건 보조해 줄게. 그러니까 S&P가 100원이 되면 84원으로 보조해 준다는 거고요. S&P가 80원이 되면 104원으로 보조해 준다는 거고, S&P가 만약에 50원이 된다면 당연히 134원으로 보조해 준다는 거. 그럼 뭐가 있겠어요? 아까 FIT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내가 20년간 뭘 해도 184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확실한 안전판을 갖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 도입됩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겠죠. 민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덕분에 2014년, 15년도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급성장을 하는 그런 발판을 낸 거가 바로 FIT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밑에 장기 고정 가격은 사실 일부 있었는데 뭐 고정 가격을 했다, 7만 원 했다 이런 정도 얘기고요. 자, 항상 이렇게 좋은 제도가 나와서 민간이 성장을 하면 누군가 또 워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감사원이 나타납니다.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대해서 1년간 실태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 야 너는 왜 S&P 더하기 REC라고 하는 고정가격, 쉽게 말하면 우리 FIT라고 얘기했죠. 왜 170원, 180원을 20년간 고정을 해주는 계약을 하느냐. 너는 그냥 REC만 구매하는 거면 REC가 50원이든 100원이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두 개를 묶어서 하는 방식을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이건 타당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아, 그건 그렇고 왜 너가 수익 계약을 해주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네가 올해 내가 100메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라고 하고 입찰을 해서 가장 싼 애부터 잘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입찰 방식을 했어야지 왜 수익 계약을 하냐는 방식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1년 동안 지루한 공방전을 펼칩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도 성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 좀 수익 계약 방식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장에 맞게 지금 어쨌든 진화하고 있는 거다.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드라마틱한 건 뭐냐면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 14, 15, 16의 유가를 한번 볼까요? 유가는 지금 여기 빨간색 브렌트유를 얘기합니다. 자, 뭐 20불대 가다가 잘 아시겠지만 2012, 13년도쯤 돼서 거의 배럴당 1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로 가다가 자,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S&P라고 하는 유가랑 연동된 S&P도 같이 보시면 파란색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3, 14, 15년도는 굉장히 좋게 갔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S&P도 상당히 100원 정도의 호조세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5년도가 되면서 유가가 빠지면서 거의 60원 정도로 빠지게 되는 모습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하루아침에 재생에너지 기본적인 출발점인 S&P가 100원에서 60원으로 빠집니다. 40%가 빠져요. 만약에 직전에 했었던 지금 고정가격 FIT 형태였다면 이 184원에서 아까 100원이 됐던 60원이 됐든 문제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S&P 말고 REC 계약만 하세요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는 60%, 40% 줄고 REC만 받았을 때는 엄청난 매출에 대한 변동성에 노출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점 감사원도 충분히 인지가 되겠죠. 아, 굉장히 취약하구나. 재생에너지의 수익 구조가. 자, 그래서 자성으로 나온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 사업에 관해서만은 우리 아까 FIT 방식,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정가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S&P 더하기 REC라고 하는 아까 그 방식을 정부의 감사원을 통해서 그걸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자, 제도는 뭐였냐면
태양광과 풍력만 됩니다. 기존에 뭐 다른 연료는 안 되고 20년 정도로 하고 그 대신에 가격을 고정하는 제도를 적용하게 되고 입찰 방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1년 동안 지루한 공방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좀 통과가 돼서 나름 한 2년간 또 신재생 에너지는 순항을 가게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거의. 2018년도가 돼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신자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만 하겠다. 신에너지라고 부르는 연료전지라든지 수소는 일단 띄어서 따로 생각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태양광 풍력처럼 연료가 필요 없는 자연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다라고 했는데 연소용 재생에너지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바로 폐기물을 통한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같은 바이오 SRF와 같은 연료를 통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발전 사업자들이 태양광 풍력처럼 어떻든 자연에 의존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바이오라든지 폐기물에 의존하는 사업에 많이 오히려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자기네들이 의무 이행을 했던 거에 보니까 바이오 에너지가 거의 9%에서 점점점 늘어서 절반 가까이 되더라는 거예요. 50%.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뭐냐면 혼수라고 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다가 한 3% 정도를 석탄 97, 우드 펠렛 같은 걸 한 3%를 넣어서 떼서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의무를 이행하더라는 그게 얼마가 되느냐면 바로 69%,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말하면 태양광 풍력을 개발을 해서 의무를 이행을 어렵게 하려기보다는 그냥 혼수 방식이라든지 손쉬운 폐기물이나 이런 걸 하려는 방식을 갑니다. 이해는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아니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입지도 어렵고 인허가도 어렵더라. 그래서 태양광 풍력 어려워. 그래서 연료 교체를 해서 간단한 방식을 하겠다. 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손질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자 모든 인센티브를 거의 없거나 절반을 내게 되면서 사실 2018년도부터는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어떤 그런 오명과 함께 이런 방향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가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는 걸로 이제 어쨌든 결론이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0년도 들어보면서 정부는 수소경제라고 합니다. 불과 지금도 한참 움직이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소경제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수소 쪽을 통해서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RPS에서 HPS라고 해서 별도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직 제도가 2021년까지는 완결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를 넘기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어진 게 뭐냐면 발전 공격과 같은 화력발전사들만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글로벌리 화제가 되고 있는 리뉴어블 100, 아리백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걸 한국형으로 K-아리백이라고 도입을 해서 국내 제조업체들도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일반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상쇄하는 그런 제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고 신재생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요자 마켓으로 오겠죠.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마켓이었다면 수요자 중심의 마켓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FIT 제도는 우리가 20년 동안을 보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HPS든 많은 제도들도 아마 FIT 형태로 가다가 또 RPS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원히 FIT로 갈 수 있다? 그거는 정부 부담으로 해서 어렵다. 그 다음에 LCOE라고 하는 어쨌든 투자비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금 가격은 어찌됐든 우하향할 거고요. 그 흐름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연소형 재생에너지 성장은 한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이제 사실은 이제 3020이라고 해서 해상 풍력을 주축을 해서 왜 태양광 풍력, 육상 풍력 말고 해상 풍력을 주축을 해서 지금 진도를 내려고 하나
국내의 어쨌든 품질 자체가, 바람의 자체가 아주 매력도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성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2050년도까지 우리가 석탄화력, 화석연료를 날리려면 어쨌든 그 빅텐트 내에서 재생에너지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수소와 연료전지라는 부분은 결코 포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름대로의 신재생에너지가 균형감 있게 갈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도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리백으로는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쨌든 녹색 분류 체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도 따로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수소와 연료전지와 함께, 그 다음에 아리백과 함께, 그 다음에 어쨌든 녹색 분류 체계와 함께 2020년에서 30년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20년을 이 짧은 기간 동안 한번 훑어봤고요.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한번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